네, 안녕하십니까. 청원여고에 근무하는 박문수라고 합니다. 토요일 날인데도 이렇게 2024, 2025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네요. 뭐 다분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2025 얘기는 없어요, 사실. 왜 2025 얘기 안 합니까? 발표된 게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흐름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학점제가 들어오게 될 텐데, 그러면 2028 입시예요. 그러면 2025년도에 학점제가 들어오고 2028 입시가 시작이 되면 그때까지 뭔가 큰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도 대학도. 그래서 1학년도 큰 흐름은 그대로 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교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쓴 원고가 이렇게 큰 글자로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건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한 장에 장표 하나씩, 보통 저희가 쓸 때는 많이 넣으면 4장, 적게 넣으면 2장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하나씩, 그것도 칼라로 해가지고 아마 보기 시원시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인원이 많지 않은 편이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제가 중간중간 서로 공유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질문으로 하나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대학이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오늘 얘기는 다 대학 얘기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이제 오신 건데 어떤 학생을 원할까요? 대학은? 어머니 그 아카데미를 좀 다니신 건지 아니면 종합전형에 적합하신 어머신 것 같아요. 네, 학생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면 그 친구는 사실 학종에 아주 적합한 학생인데 정확하게 교육적으로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입의 선발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대학이 원하는 학생은 딱 한 가지예요. 네, 서울대를 간 학생을 원해요. 모든 학교가 다 똑같이 우리 대학 와서 우리 대학을 빛내줄 수 있는 학생을 원하는 게 대학의 바램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런 학생들이 많지 않다는 거고,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뽑을 거냐라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게 뽑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용어로 얘기하기 전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형. 전형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 것이고, 전형을 나눈 이유는 뭘까요? 아까 어머니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대학에 들어와서 이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애예요.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을 잘 이수할 수 있는데,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을 잘 이수할 수 있는 누구냐? 어떤 애냐? 대학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공부를 잘하는 애가 우리 학교에 들어왔을 때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다시 이제 정의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거죠. 현재 공부를 잘하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는 부분이죠. 공부를 잘하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 근데 공부라는 게 단순히 이제 그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게 있고요. 대학에서 출제된 문제를 잘하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에서 출제된 것을 잘하는 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전형 중에 교과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논술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수능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과 전형, 학생부 위주 전형은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교과 성적만 좋은 게 아니라 학교 생활을 잘한 친구를 우리는 선호합니다라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어요. 그런데 교과 성적 말고도 학교 생활을 잘했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시 결과 때문이에요. 다른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정량적인 지표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 애는 2등급인데 옆집 애가 1등급이에요. 떨어졌어요. 그러면 수긍을 해요. 아, 우리 애가 낮으니까. 근데 종합전형은 그렇지가 않아요. 뒤집어지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걸 알면서도 사실은 서운해요. 우리 애는 2등급인데 옆집 애가 3등급인데 붙었어요. 보니까 우리 애의 2등급은 모두 다 2등급이에요. 근데 걔는 수학과를 쓰는데 수학과 관련된 건 다 2등급이고 기술과정 한문이 4등급이라서 3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교과정에서 보면 우리 애가 낮긴 한데 실제로 공부를 그 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잘할 걸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잘할 걸 생각한다면 걔가 더 적합한 거예요. 인정이 돼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를 하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그 좀 보완을 했는데요. 그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드릴 거냐면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2024 대입 전형의 특징. 왜 2024냐? 2025는 안 나왔습니다. 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대입 전형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개의 이렇게 종목처럼 있는데 그 전형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특히나 교과, 종합, 논술 이 세 가지는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 전형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입시 결과를 보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환경 변화입니다. 우리 애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변했는데요. 하지만 큰 흐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22년도에서 했던 입시의 흐름이 2023부터 2026까지는 그대로 갑니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왜 그러냐? 보시면 대입 전형 사전 예고제라는 게 있어요. 대학과 관련된 정보는 시기에 맞게 제공을 할 겁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제가 대학을 갈 때 저는 50대가 넘었지만 제가 대학을 갈 때는 학력고사를 보고 갔던 시대였어요. 그때는 요강조차 학교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저희 반 교실에 그때 붙어져 있던 거는 배치표라는 게 하나 붙어져 있고 그걸 보고 이렇게 줄을 쳐가지고 갔던 시대였어요. 정보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사교육에서 얘기한 거예요. 배치표는요. 나라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대학에서 정보를 준 것도 아니고 그것을 보고 나서 전기의 시험을 보고 떨어지면 후기에 뭐 한양대나 홍익대나 뭐 이렇게 가는 그런 일을 이제 예전 했던 겁니다. 너무나 정보가 없죠. 그래서 정했어요. 정보를 좀 제공해라. 그래서 고3 때는 모집 요강은 발표해야 된다. 원서 지원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수시는 5월 달까지, 정시는 8월 말까지는 제공하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제공하면 우리는 무슨 정보가 있겠냐.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죠. 4월 말까지는 내년에 대학이 어떻게 뽑을지에 대한 얘기를 발표하자. 그게 시행계획이에요. 그래서 고2 때는 우리 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몇 명 정도를 어떻게 뽑는구나라는 것이 90% 이상, 사실은 99%에 가깝습니다. 근데 왜 100%가 아니냐? 세상 일은 변동할 수 있어요. 특히나 학교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요즘은요. 서남대 아시죠? 서남대가 갑자기 2018년도 그때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근처에 있는 대학으로 애들을 다 보낸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통폐합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고쳐야 될 거는 고칠 수 있게 해놓고 나머지는 고칠 수 없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는 그런 상세한 정보를 90% 이상을 제공해 줍니다. 1학년 때는요. 일정이에요. 일정을 제공하는데 그때부터 주체가 다릅니다. 누가 하느냐? 대기업이 합니다. 대학이나 대기업이 이러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줄 테니까 너희들 내년에 시행계획을 발표해 주세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이런 거 주의해 주세요. 이런 전형을 꼭 넣어주세요. 이런 가이드라인이 1학년 때 제공이 돼요. 그러니 1학년 때는 8월 말까지 이걸 발표하는데 아직은 7월이죠. 그러니까 1학년에 해당되는 정보는 아직은 구체적인 게 없는 거예요. 일정도. 다만 대입 정책은 뭐냐? 고등학교를 선택하기 이전인 중3을 진급하기 이전에 큰 흐름, 나라에서 정하는 정책은 발표해 주세요라는 게 저 맨 왼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계신 것처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통합형 수능 이런 나라에서 정해서 운영을 하는 정책에 대한 거는 중학교 때 이미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2, 고1 입장에서는 중학교 때 발표된 게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지금 현재 2019년도에 발표되어 있는 통합형 수능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이외에는 큰 입시를 흔드는 것은 발표된 게 없어요. 다만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교학점제가 남아 있어요. 근데 고교학점제는 지금 어떻습니까? 디데이를 2025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 2023, 2024를 치르는 대입과는 전혀 무관한 상태죠. 그러면 큰 변화인 고교학점제가 들어오는 것이 2025년이고 입시는 이전 2028년에 치러질 거니까 그때까지는
어마어마하게 요동칠 만한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현재 발표된 걸 보면 어떻습니까? 2024 고2 학생들, 2025 고1 학생들이 치를 대입은 현재 상태로는 큰 변화는 없고 대학에서 살짝 비율을 바꾸거나 인원을 바꾸거나 또는 요즘 얘기하고 있는 반도체가 자꾸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첨단 학과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런 과를 신설하게 된다면 어느 쪽 과의 인원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변화 정도는 일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입시는 작년에 벌어졌던 2022년도의 입시 결과가 대단히 올해 어떻게 또 유지가 되고 그게 대단히 유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변화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애들이 줄고 있다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줄고 있어요. 네. 교실에 있는 인원이 올해 고3이 7,000명이 줄어 있는 상태고 현재 고2는 25,000명이 또 줄어 있습니다. 고1은 14,000명이 늘어나고 중3은 43,000명이 늘어납니다. 이거는 알고 계신 것처럼 출생을 좀 조절하셨죠, 그렇죠? 네, 뭐 황금돼지, 황금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해 때문에 이렇게 살짝 인플레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낮아지는. 그러니까 인원이 어쨌든 4만 명이 늘어나더라도 50만이 안 돼요. 예전에 입시는 60만 명이 치르던 입시였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10만 명 이상이 줄어든 상태죠. 하지만 대학의 정원은 그대로예요. 그러니 인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대학을 하기는 되게 수월해졌다. 진학 인구가 감소하게 된 겁니다. 대학의 인원은 그대로니까. 그렇죠. 근데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서울에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 있다 보니 문제가 되는 건 뭐죠? 서울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해요. 그렇죠. 네. 뭐 흔한 얘기로 입시에서는 이런 날도 있잖아요. 인서울 이런 게 있잖아요. 인서울요. 그렇죠. 인코리아 이런 거 있나요? 그런 건 없는데 인서울은 있어요. 그렇죠.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는 게 인서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인서울이 동네 대학인데 그러니 여전히 저희는 선발을 할 수 있는 대학에 지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선발하는 대학?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애들은 줄어드는데 대학에 모집하고자 하는 인원은 그대로니까 어느 대학은 선발이 가능해요. 지원하는 애들 고를 수가 있는데 어느 대학은 선발이 어려워요. 모집만 해도 감지덕지하는 대학이 있어요. 사실 표현이 좀 불편하긴 한데 대학의 정원을 작년에 30%도 못 채운 대학도 있어요. 그러니 상황은 되게 심각하죠. 서울만 지금 아직도 그럼 괜찮죠. 하지만 서울도 옛날보다는 어떻습니까?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어요. 애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교재에는 안 넣었는데요. 교재에선 뒤에 있어요. 근데 제가 앞으로 좀 설명하기 좀 편하게 앞으로 뺐는데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긴 한데 다 줄어드냐? 계열별로 아니다. 인문은 줄어드는데 자연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 뭐죠? 자연 쪽으로 애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4차 혁명이라든지 또는 의학대라든지 반도체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생들이 자연 계열 좀 많다.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냐? 이게 3월 달에 고3 학생들의 학력평가 응시 인원이에요. 왜 3월로 하느냐? 융보를 하면 졸업생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3학년 재학생들의 흐름을 볼 수가 없어서 3월 달 걸 해봤는데 3월 달에 한국사를 본 인원이 30만 명입니다. 이전 연도에 34만에서 4만 명이 준 게 보이시죠? 그런데 확률과 통계는 줄긴 했어요. 그렇죠? 3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3만 명이 줄었죠? 네. 그런데 미적분은요. 늘어났어요. 기한은 감소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비율로 본다면 확률과 통계는 60%에서 56%, 4% 감소인데 미적분은 33%에서 39% 증가했어요. 전체 본 학생들 중에 미적분 응시한 애들이 늘어나고 확통은 감소했습니다. 흔한 얘기로 미적분을 보는 학생들은 우리가 뭡니까? 옛날식 표현을 한다면 이과, 확률과 통계를 본 애들은 문과의 개념이 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자연계열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겁니다. 이쪽에 보시면 탐구예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응시한 인원을 봤더니 사회탐구는 56에서 54% 줄었는데 과학탐구는 43%에서 45% 늘어났습니다. 전체 구성원 중에 차지하고 있는 미적분과 과학탐구 인원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 자연계열 애들은 증가하고 있다. 그럼 대학이 인문계열 학과나 또는 모집단이 학부를 줄이지 않는다라면 인문은 더욱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자연은 조금 더 치열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 안에 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큰 흐름의 변화는 이 세 가지예요. 대입의 공정성 강화반, 그렇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 그리고 전체 전형에 대한 것에 대한 강화하는 것을 담아있는 내용 한 가지. 그다음에 대학 수학능 시험이 변했다라는 거죠. 선택형, 우리가 이제 통합형 순위에 의한 것이 도입이 됐다. 그다음에 약학대학의 학부 모집이 시작됐다.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큰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요. 이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학대학의 학부 모집은요, 의학 계열과 함께 맞물려서 상위권 학생들이 모두 다 의학 계열로 몰리는 그런 일이 더욱더 집중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의대를 쓰고 약대를 쓰고 아래쪽에 공대를 좀 내려놓고 하나씩을 쓰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몰입이에요. 모두 다. 그리고 뭐 약대 같은 경우도 덕성여대, 아주대, 삼육대 요 라인을 중심으로 위아래라 가지고 이렇게 그냥 쓰게 되는 겁니다. 쓰고 아래쪽에 공대를 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위권 학생들이 위로 많이 이동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도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되고 전체적인 학생들의 감소와 함께 그런 경향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정시의 입결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들이 줄어들어서 입결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정시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3,000등이 가는 학생 대학이 있습니다. 그 3,000등이 가는 게 옛날에는 지금 똑같아요. 3,000등이. 그런데 100분이나 등급으로 3,000등을 표현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전체 모수가 있으니까 쉽게 생각하면 4등인데 100명일 때 4등은 1등급이에요. 50명일 때 4등은 2등급이에요. 근데 똑같은 4등이니까 가는 위치는 동일하죠. 그런데 100분이나 등급을 보니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학생들은 그 위치에 있는 애들이 가는 겁니다. 다만 여기부터 저만큼까지 있었던 학생들 중에 석차를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요만큼 중에 석차를 내니까 당연히 약간 전구 전체적으로 놓고 되면 약간 눈금이 조금씩 커진다는 느낌이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지금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학업 역량과 맞물리게 되면 약간의 이격이 좀 보이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학생들의 수학 과목의 역량은 조금 많이 처져요. 네, 이따 뒤에서 제가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좀 드릴 텐데 여학생들이 수학을 잘하면 여대는 되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꼭지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공정성 강화 방안입니다. 공정성 강화 방안의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데 얘에 대한 믿음을 좀 강화해 주세요라는 부분인데요. 이거 그냥 애니메이션 넣으려고 그냥 한 겁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네, 굳이 뭐 교재 있을 필요가 없어서 뺀 거고요. 이 세 가지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서류였어요. 학자추라고 얘기를 하는데 추천서는 사라졌어요. 이미 지난 입시에 사라졌고 자기소개서도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사라집니다. 그럼 실제로 남는 건 뭐만 남습니까? 생기부만 남아요. 왜 이렇게 되느냐? 또 생기부는 남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 거냐? 이겁니다. 첫 번째, 2018년도에 있었던 신뢰도 공정성 제고 방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유형을 흔들까 말까 하는 그런 것들이 발표가 됐던 시기였는데요. 그때 이렇게 분량을 줄여버렸어요. 봉사활동의 특기사항은 날리고 자율활동 반토막, 그다음에 종합의견 반토막에서 전체 1,800자를 줄여버리는 그런 일이 먼저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게 발표가 됐어요. 이제 그 큰 흐름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세 가지 꼭지가 발표가 된 거예요. 세 가지 꼭지 중에 하나는 뭐냐?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운영했으면 좋겠어라는 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도 좀 많이 받으면 좋겠고 프로파일을 뺄 테니까 좀 잘 보고 블라인드를 면접만이 아니라 서류까지도 강화해서 할 테니까, 그리고 혹시 내부 인원으로 안 된다면 외부 인원까지 참가시켜가지고 조금 더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담겨 있는 게 한 가지였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신뢰도가 제고되는 게 좋고 공정성이 강화되는 게 좋다라면 학생부 종합전형 말고 다른 전형도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해서 수능을 40%까지 확대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균형이라고 해가지고 서울 시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도 교과 전형을 10% 이상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배려자 대상도 선발을 10% 이상 했으면 좋겠다는 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균형이라는 교과 전형이 작년부터 시행됐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해서 교과에서도 서류를 보겠다는 이유가 되는 게 이거예요.
전체 100명을 뽑는데 40명은 수능이에요. 10명은 교과예요. 10명은 사배예요. 그럼 남는 건 몇 프로죠? 40%. 40명입니다. 그 40명을 뭘로 뽑아야 돼요? 종합으로, 논술로, 실기 실적으로 뽑아야 되니까 대학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특히나 종합전형을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흐름 자체가 어디로 갑니까? 이 교과 전형에 서류를 좀 집어넣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했던 게 바로 고려대, 동국대였어요. 그래서 추가된 대학이 건대, 경희대가 올해 추가됐고 내년이 되면 경북대, 부산대 이런 대학들도 추가가 됩니다. 이해는 되시죠?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4등인데 과목을 선택해서 배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옛날보다 석차가 떨어진 게 눈에 보여요. 그럼 그걸 교과전으로 반영하면 얘는 1등급인 애가 4등급이나 3등급을 평가받게 되니까 대단히 왜곡이 되죠, 결과가. 그러면 걔가 좋은 애인데 모집단이 수강자 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 보면 좋겠다. 그럼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서류를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과 전형에 서류가 들어오게 되고 수능 전형에도 서류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흐름 자체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학생들을 조금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에 또 들어온 게 바로 정시에 수능과 함께 교과 성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교과 성적이 낮은 졸업생들이 들어올 때 불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런 흐름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흐름은 이거죠.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거입니다. 서류를 줄이자. 공정하게 하려면 엄마 찬스, 아빠 찬스라고 얘기하는 그 여지가 없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화해서 하자. 그 다음에 가급적 내용들을 줄이자. 그리고 선생님들이 내는 서류 없애고 애가 내는 서류도 없애자. 그리고 교육과정 밖에 있는 거, 수업 시간이 아닌 것에서 하는 것들은 모두 다 기록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또는 기록을 하되 대학엔 보내지 말자라는 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대학들은 그렇게 변하게 된 거고 아쉬워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내년부터는 딱 생활기록부 한 장만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아무런 서류가 없습니다. 지금은 자소서도 받을 수 있고 활동보고서 받을 수 있죠. 내년에 홍대는요, 활동보고서를 받기 위해서 그걸 실기실적전으로 바꿔버렸어요. 학종이 아니라. 그게 흐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개선이 되냐, 더 구체적으로 생활기록부가 이런 거예요. 생활기록부에 보면 교과활동에서 방과학교를 적지 못합니다. 방과 후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참여했습니다. 못 적어요. 적을 수 없습니다. 또 영재교육, 발명교육 실적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대입엔 반영되지 않습니다. 생활기록부엔 기록이 돼요. 하지만 대학엔 안 보내져요. 그래서 입력을 할 때 뭐 하냐면 이렇게 앳이라는 표현 알고 있죠? 계시죠? 앳. 골뱅이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식별자라고 얘기합니다. 식별자.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입력할 때 그 앞에 영재교육 시작할 때 식별자 넣고 맨 끝에서 식별자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캐리스에서 그 작업을 할 때 그분이 싹 날아가고 대학에 안 가게 이렇게 지금 고등학교는 선생님들이 입력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안 가요. 그다음에 자율동아리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합니다. 교육적 의미는 큽니다. 하지만 이게 왜 반영되지 않습니까? 정규교육과정 밖이에요. 본 동아리는요. 정규교육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시수가 편성이 돼서 그 시간에 전체 34시간에 해당되는 거면 정규교육과정이에요. 그런데 자율동아리는 어떻습니까? 방과 후나 토요일, 일요일에 학생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의 숫자보다 자율동아리가 더 많아요. 그러니 선생님들이 100% 임장하기가 어려워요. 정규 교과정의 동아리는요, 선생님 숫자만큼이에요. 어느 학교도 선생님 전체 인원수보다 동아리가 많아질 수는 없어요. 교장교감선생님까지 다 투입해서 하더라도 딱 그 정원만큼만 해야 돼요. 왜요? 수업 시간의 편성이 내 시간표대로 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자율동아리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 봉사활동 실적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한 것들은 대입에 반영되지만 개인이 외부에 가서 한 것들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학 경력이 올해 고3까지는 학기당 하나씩이 반영이 돼요. 근데 2학년부터는 수학 실적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상은 줄 수 있어요. 학교에서 대회를 하는데 요즘에 학생들이 대회를 잘 참여 안 하려고 해요.
기록이 안 된다고, 반영이 안 된다고 하니까요. 근데 좋은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고요. 그리고 독서활동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책을 읽으면 생기부에 적혀요. 이러이러한 내용의 책을 읽었다고 적히는데 이게 대학에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학교들마다 독서를 하긴 하는데 독서활동 사항에 기록된 독서가 아니라 교과세 특, 창의적 체험활동에 적히는 독서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술활동 같은 자율활동에 하던가 아니면 교과독서라고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관련된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한 독후활동을 하는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에 가요. 왜 그러냐? 왜 그러면 이렇게 독서가 중요하냐? 독서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따 학생부 종합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궁금증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책을 읽는 거예요. 호기심을 생겼을 때 그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기본적인 방법이 독서예요. 근데 그것을 막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다만 그게 만들어지는 거죠.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이리저리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주인공과 계기 전도가 되는 그런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블라인드 평가예요. 이 학생이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에 어느 유형의 학교에서 다니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블라인드 평가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이름은 당연히 가려지는 거고요. 학교 명칭, 그 다음에 그 유추할 수 있는 것들도 다 지우게 됩니다. 지명도 다 입력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한시적으로는 뭐 동대문구청에다 땡땡땡 0009청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냥 구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알 수 있는 건 뭐죠? 아, 얘는 읍면 단위 학생은 아니구나. 이 정도까지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있다. 그러면 이런 게 도입이 되면 평가의 변화가 있을까요? 평가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자사고가 약간 손해를 보는 면은 있어요. 왜 자사고가 손해를 보느냐? 어떤 자사고냐? 변화하지 않는 자사고가 손해보는 거예요. 변화한 자사고는 반대로 입시 결과가 좋아졌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으면 왜 그러냐? 자사고는 학생들의 성적이 촘촘해요. 일반고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촘촘한 편입니다. 근데 당연히 그럼 어떻습니까? 뭐 일반고 2등애가 수능 성적이 2등급이라면 자사고의 2등급은 수능 성적이 1등급일 수 있다는 얘기죠. 좋은데. 근데 그걸 반영을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지 않고 그냥 학교 지정 과목 중심으로 하게 되면 일반적인 교육과정과 차이가 안 나요. 특목고 애들은요. 과목을 보면 이게 특목고인지 눈에 보여요. 근데 자사고는요.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보여요. 과목 자체가 특이한 과목들을 많이 이수하니까. 근데 일반적인 과목에 선택 없이 운영하는 자사고다. 사실은 불편해요. 이 친구가 어떤 상태인지를 추측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은 과목을 개설했는데 이수 본인이 선택했는지 안 선택했는지 대학이 평가할 수 있어요. 고스란히 다 교육과정이 가고 거기에 학생이 지원한 학생이 이수했으면 거기 하이라이트 처리가 돼요. 이렇게 마킹이 처리가 돼요. 그러니 얘가 물리학 2를 하고 싶은데 못한 건지 아니면 할 수 있는데 안 한 건지가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교육과정에 변화가 없고 수업에 변화가 없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사고에도 불구하고 좀 불편해요. 그래서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니고 작년 입시 결과를 봤을 때 한 1% 정도의 증감이 생겼어요. 일반고와 자사고가.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반사이익을 보는 학교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평가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이 부분을 이런 관점으로 볼게요. 학교 생활기록부가 이렇게 7개 항목이 대학에 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과 1학년 입장으로 본다면 의미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첫 번째 인적 학적사항 블라인드 되죠. 출결사항. 아마 여기 오신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은 출결 때문에 대학에 떨어질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미인정 결석들이 많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수학 영역 안 갑니다. 내년부터. 창체 갑니다. 교과 갑니다. 독서 안 갑니다. 행동특수 종합의견 분량 줄었습니다. 그러면 건재한 항목은 딱 요 두 가지예요. 요 두 가지가 남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뭡니까? 교육과정이에요. 학생들이 월요일 날 등교를 해서 금요일 날 하교할 때까지 몇 시간의 수업을 듣죠? 34시간의 수업을 들어요. 그렇죠? 거기서 4시간이 창체, 30시간이 교과예요. 이게 바로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적을 수 있는 분량이 남는 게 바로 뭐다? 교육과정 내다. 흐름을 아시겠죠?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 둘 중에 어떤 게 중요할까요? 당연히
30시간이 중요하겠죠. 34시간을 듣는데 당연히 30시간 중에 4시간이 중요하겠습니까? 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 얘기를 계속하는 게 그거예요. 학교에서 교육과정 과목 선택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1년 내내 해요. 그렇죠? 아시죠? 학기 초에 안내 자료 내보내고 설명해야 하고 애들 교육시키고 나면 여름방학 전에 어떻습니까? 1차 수업 받고 여름방학 하면서 2차, 3차에서 2월 달에 딱 마무리합니다. 그렇죠? 옛날과 다르죠. 옛날에는 그냥 손 한 번 들고 끝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과목 설명회도 다 하고 이게 언제 우리는 이수하는지 그런 걸 다 합니다. 저희 학교는 애들이 배워야 되는 교육과정의 책들마저도 이렇게 복도에 내놨어요. 다. 그래서 책도 다 읽어보고 언제든 선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로봇들도 복도에 있는데 걔네들 통해서나 아니면 이렇게 있는 컴퓨터를 놓고 이렇게 다 교육과정을 다 검색을 합니다. 우리 학교는 이런 게 있고 이런 책을 배우고 교과서도 열람을 하고 이런 특성이 있고 그런 걸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려면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이건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난이도가 있고 이거는 수능 과목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도 하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어떻습니까? 책자를 다 만들어서 보내요. 그리고 학교에 쓸 수 있도록 PT도 만들어서 드려요. 이런 거 설명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학교들은요, 뭐 저희 학교 얘기를 하면 애들 과목 선택할 때 선생님이 동영상을 다 찍어요. 과목 소개를 다 국어과 하나 수학과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과목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누구누구 선생님 수업하시고 뭐 이런 걸 다 안내를 해요. 평가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안내해서 학생들을 선택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만큼 얘가 중요하거든요. 과목을 듣고 싶어서 배우는 것과 듣기 싫은데 배우는 것은 당연히 출발점에서 차이가 나요. 그러니 결과까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현재 교육과정은 여기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따 뒤에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변은 수학 능력 시험의 변화입니다. 자, 수능에 대한 얘기인데 수능 성적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수능 성적표에는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이 기재가 되는데 사실은 제일 먼저 보실 수 있는 건 원점수잖아요. 원점수는 그냥 채점하면 나오는 점수예요. 그게 원점수입니다. 네. 근데 표준 점수랑 100분이랑 등급이랑은 우선 알고 계시나요? 잠깐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는 분도 있고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네 가지의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뭐냐? 얘예요. 수능은 표준 점수예요. 표준 점수가 뭐냐? 학생들이 과목의 선택과 상관없이 똑같이 줄을 세우는 방식이에요. 어떤 거냐면 평균과 표준 편차라는 걸 이용해서 눈금을 가지고 그걸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100점짜리가 있습니다. 평균이 60점인 거에 100점을 맞은 애하고 평균이 95점인데 100점을 맞은 애하고 똑같이 평가를 해야 될까요? 쉽게 가면 어려운 걸 100점 맞은 애와 쉬운 걸 100점 맞은 애가 있는데 사실은 100점 잘한 거죠. 근데 그걸 굳이 구분하라 그러면 누구한테 더 가점을 줘야 될까요? 어려운 걸 잘 보내겠죠. 그렇죠. 평균이 낮은 거. 그걸 바로 반영하는 방법이 바로 표준 점수예요. 식을 말씀드릴까요? 식을? 네. 식은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곱하기 20 플러스 100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숫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100점이에요. 평균 60점이에요. 얼만큼 떨어져 있나요? 40점 높아요. 그럼 40점 높은 거를 기본으로 가운데 있는 애를 100점을 줍니다. 국어 수학은. 그러니까 100점에다가 40 떨어져 있으니까 140이라고 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반대로 나는 50점인데 평균 60점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10점 아래 떨어져 있죠. 그럼 내 점수 뭐가 되느냐? 100에서 10이 떨어진 90이 내 표준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큰 애들은 평균보다 높은 거고 100보다 낮은 애들은 평균보다 낮은 거예요. 그게 표준 점수 방식이에요. 그걸 난이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표준화시켜서 하는 분포인데 쉽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더 이해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시험이 쉬우면 어떻습니까? 표준 점수가 막 높아지죠. 그렇죠? 시험이 어려워지면 잘 본 애들이 유리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시험이 어려워지면 뭐가 움직이는 거죠? 나는 그대로 있는데 평균이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100점짜리 있는데 평균이 저 멀리로 가요. 그럼 내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어지니까 내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시험이 쉬워지면 평균이 가까워지니까 점수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시험이 어려운 애에 어려운 감을 잘 본 애들이 점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거예요.
똑같이 100점을 맞았는데 마구 올라가니까 그걸 극복을 못하는 거죠. 국어 100점 맞았는데 120점인데 수학 100점 맞았는데 140점이에요. 그 20점을 커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표준 점수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목의 난이도를 반영하기 위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표준 점수를 애들을 줄을 다 세우는 거예요. 네, 평균부터 거리를 이용해서 쭉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친구들을 100분이란 건 뭐냐면 뒤로 돌아보기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100 표준 점수 줄을 세워놓고 뒤로 돌아놓고 너 뒤에 있는 인원을 100명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몇 등인지 봐라. 100명 중에. 그게 100분이에요. 점수가 아니라 위치예요. 100분 위. 100개, 101개의 계단을 만들어 놓고 0부터 100까지 해놓고 거기서 나의 위치를 보는 겁니다. 나만 1등이에요. 그럼 거의 100이에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99가 제일 높은 게 많아요. 99. 그렇죠? 그게 100분인 겁니다. 그럼 등급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 표준점수라는 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렇게 일반화된 표준화된 그래프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약간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 대칭인 그래프를 똑같은 칼날로 간격이 똑같은 8개의 칼날로 이렇게 긁어요. 그 그래프를. 뭐 백화점 가서 뭐 2.5cm로 식빵 잘라주세요. 이거는 똑같이 동일한 간격으로 이렇게 자릅니다. 그럼 그래프의 넓이가 100이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똑같은 가로의 길이로 이렇게 그래프가 잘라지겠죠. 잘라진 넓이를 등급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으니까 이쪽에 있는 건 그래프가 되게 작겠죠. 넓이가. 그게 4예요. 그게 1등급이 4%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메트릭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1등급이 4%면 9등급도 4%인 거예요. 대칭이 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는 7%. 이렇게 올라가면 12%, 이렇게 하면 17%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이 40%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등급이 10%, 10%에서 또 20%에서 60%. 그럼 이쪽이 또 대칭이니까 40%. 그래서 전체 등급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교과 성적이나 수능이나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이 5%면 좋지 않겠어? 그게 아니에요. 표준화 시켜져 있는 그래프에 대한 이 면적을 구하면 그게 딱 4예요. 예. 지금 지금 2학년 학생들은 확률 통계 시간에 배우는 표준화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하는 확률의 값이 바로 4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이 1시그마 정도 되는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용어는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수능은 서열 기반이다. 점수 표준 점수라는 거 가지고 줄을 세워놓고 그걸 가지고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현재 수능은 어떤 수능이냐? 선택형 수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택형 수능이 뭐냐? 국어는 독서 문학을 공통으로 하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는 시험이다. 수학은 수학 1, 수학 2를 공통으로 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보는 선택형 수능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통합형 수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이거는 문과, 이과의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준비했던 과목을 응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합된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탐구, 과학탐구입니다. 탐구라는 것이 옛날에는 문과, 사탐, 이과, 과탐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탐구예요. 탐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탐 하나, 과탐 하나도 응시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사탐만 응시해서도 자연계를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내대학의 일부만 갈 수 있어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대학들이 우리는 사탐만 듣고 사탐으로 대학을 들어온 애는 공대에서 받을 수 없어라는 생각을 아직은 가지고 있어요. 이따 뒤에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하는 방법은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있어요. 상대평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등급이에요. 1등급, 2등급 이렇게 하는 거고 절대평가는 90점 이상, 8점 이상 하는 게 바로 영어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는 40점, 35점 이상 하는 게 절대평가예요. 근데 절대평가는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절대평가는 잘못하면 나만 망할 수도 있어요. 상대평가는 같이 어렵고 같이 쉬워요. 어차피 분포의 문제가 석차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절대평가는요. 내가 못 보면 나만 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나만 잘 보면 내가 좋은 거예요. 90점이 못 넘으면 1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애들 다 넘으면 나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90점 인원이 상대평가의 4%보다도 많아질 수도 있고 더 적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준비해야 됩니다. 영어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한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사 정시에서도 3등급, 4등급 요구하는 학교들 많습니다. 수시에 최저학력 기준 요구하는 학교들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사는 1학년 때 다 배우고 끝냅니다. 그러니 이거 최소한 3등급은 맞을 수 있도록 그냥 평소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것 때문에 정말로 불편해질 수 있어요. 다 좋은데 한사 뒤에 단서가 있어요. 한국사 4등급.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 얘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다 좋은데. 그러니 영어하고 한국사 요거는 네, 절대평가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제2외국어도 절대평가랍니다. 옛날에는 제2외국어 한문을 탐구의 하나로 대체를 해줬습니다. 상대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얘는 절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체해주지 않아요. 물론 대체한 학교가 있어요. 삼육대 같은 데가 대체를 합니다.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를 해줘요. 네. 왜냐하면 등급 점수를 주기 때문에. 절대평가로 바뀐 이유는 간단해요. 애들이 제대로 배우지 않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수능은요. 제대로 배우고 대학 가서 공부하세요라는 개념이에요. 여기 있는 과목은 필요한 과목들을 얘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 공부하고 그중에 네가 하고 싶은 걸 응시하세요라는 취지인데 학생들이 배우지 않고 응시를 하는 거예요. 또 성적이 잘 나오는 걸 응시해요. 물리학과를 가는데 물리를 이시하지 않고 지구과학 시험을 다 봐요. 지금은요. 전국에 있는 모든 자연계열 학생들은요. 다 지구과학을 봐요. 그리고 화학을 봐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이 물어보면 그 두 개를 보고 있어요. 모집 단위와 상관이 없이. 제2외국어 한문이 그런 일이 계속 벌어졌죠. 제2외국어 한문은 우리가 저희 나라는 뭐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역을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 무역을 하려면 그 나라에 가서 말이 통해야 되니까 그런 심볼릭한 면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어가 이제 마지막에 들어왔던 이유 그거죠. 그렇게 인원 사이즈가 큰 게 이제 남아 있는 게 이제 베트남어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아랍어를 너무 좋아해요. 네. 아랍어가 점수가 잘 나오니까. 옛날에는요. 베트남어를 하거나 처음엔 러시아어였어요. 러시아어를 하니까 점수가 잘 나오는데 애들이 다 갑자기 몰려요. 그러니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디로 몰렸냐? 베트남으로 이동을 했어요. 베트남으로 이동했는데 보니까 충남 외국에 베트남어과가 생겼어요. 또다시 이제 이동합니다. 어디로? 아랍어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글자를 읽지도 못하는데 점수를 받아요. 그래서 애들이 아랍어에 대한 사랑이 많았는데 식었어요. 절대평가가 되면서 그냥 40점 넘으면 1등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일본어, 중국어들을 많이 선택해서 이수합니다. 옛날에는 일본어, 중국어를 하기 어려웠어요. 외국 애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1등급 인원이 많아지면 그냥 하나 틀리면 무조건 2등급이 되는 일이고요. 아니면 심하면 3등급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절대평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평가가 되니까 점수 면에서 효용 가치가 없어졌어요. 제2외국어를 대체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 학생들이 이걸 응시하지 않아요. 다만 서울대학교가 제2외국어를 고집하는 바람에 그게 유지되는데 그건 이제 사라졌죠. 이제 그건 이제 풀어졌죠. 그렇죠? 유형을 이제 쪼개면서 안 되는 해당되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면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75점과 25점 내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 교재에 있는 거 보세요. 지금 앞에 제가 너무 설명을 자세하다 보니까 지금 서론 얘기하는데 1시간을 좀 써버렸는데 좀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선택해서 보는 수능은 어떻게 성적 처리를 할까요? 라는 것을 궁금해하실 텐데요. 성적 처리는 예를 들어 수학은 이렇습니다. 수학은 3개 중에 하나를 보게 되죠. 근데 성적 처리를 하려면 성적 분포가 하나가 필요해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3개의 성적 분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 3개를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간단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요식을 쓰면 됩니다. 네, 간단한가요? 요식을 또 바꿔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다른 거 무시하고 양쪽이 어떻습니까? 식이 어떤가요? 비슷해 보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화하는 방식이에요. 사실은 생각하면.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어떤 거냐면 여기에 있는 요 정도에 있는 학생을 여기서 똑같은 위치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왜 유불리가 생기느냐? 왜 유불리가 생길까요? 여기에 80% 정도의 한 학생이 저쪽에 있는 공통과목 80점을 가져가는 구조인데 왜 유불리가 생기냐? 미적분은요. 100점부터 빵점까지가 이만큼이 벌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만 벌어져 있어요. 확률 같은 경우는 이만큼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 이만큼 벌어져 있는 80등의 위치와 이만큼의 80등의 위치는 다르죠. 그러니 어떤 그룹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리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원 수투인 공통 과목을 잘하는 그룹일수록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미적분이에요. 그거는 미적분을 선택해서가 아니라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의 특징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그거죠. 지금 이렇게 보정하는 방법은 선택 과목의 점수를 바꿔주는 방법이에요. 내가 받은 공통 과목 점수는 그대로예요. 그러니 어차피 미적분을 해도 내가 공통 과목을 못 본 애들은 성적은 낮아요. 다만 예전에 비해서 인문, 자연, 소위 이과, 문과, 가형, 나형을 구분했을 때보다는 좋아진 학생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세요. 자,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저쪽에 있는 검은색 쪽이 자연계들이고 얘네들이 인문계들이에요. 키의 높이는 성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학 성적이 자연계들이 훨씬 더 좋았어요. 그런데 가형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성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낮았어요. 그렇죠? 이게 자연계 모습이었죠. 인원도 작았으니까 되게 등급 따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수능 어떻습니까? 이걸 막을 헐어버렸어요. 그러니 그냥 전체를 성적 순대로 놓다 보니까 앞쪽에 더 누가 많이 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자연계열. 그러니 인문계가 불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는 다 공평해진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열이 많이 응시하는 미적분 과목의 성적이 좋은 거죠. 작년 걸 추정해 보면 1등급 인원 중에 87명이 미적분을 응시한 애들이었고 확통을 응시한 애들은 5.8%밖에 1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선택 과목의 문제가 아닌 거죠. 선택 과목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 실력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수적인 문제가 생기죠. 부수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부수적인 문제가 생기냐? 자연계열 애들 성적이 훨씬 좋아요. 인문계열 애들 성적보다 훨씬 좋습니다. 틀어집니다. 옛날에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상위권 분포가 비슷했는데 지금은 인문계열 애들이 성적이 훨씬 더 낮아요. 그래서 자연계열의 연고대를 갈 수 있는 학생이면 인문계열 서울대로 지원이 가능하고 자연계열의 건대증 갈 학생이 인문계열을 가면 성대의 낮은 과까지는 지원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안 좋은 용어가 나오죠. 이과 침공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과 침공이 아니에요. 이과는 언제 없어졌습니다. 문이과 구분이 없는데 그 수학 성적에 대한 작용하는 범위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공대를 꿈꾸다가 경상계열을 가서 학교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일이 작년부터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학교죠. 네,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 간담회에서 보니까 이런 자료를 좀 얘기하는 걸 메모를 좀 해봤는데요. 예전에는 교차 지원해서 자연계 학생이 인문계를 교차해서 지원해서 등록한 애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엔 이만큼의 학생들이 지원하고 합격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학교만 그런가?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보시면 이거는 아까 저 소개해 주신 그 지원단이라는 교육청 단체에서 저희 연수할 때 이제 저희가 연수를 받았던 자료 중에 있었던 건데요. 보시면 저 앞에 서강대부터 이화여대까지 비율이 서강대가 76%, 미적분과 기하를 본 학생들이 합격해서 등록한 비율이 76%라는 거예요. 전체 쉽게 생각하면 전체 문과 100명 중에 76명이 이과 애들이 왔다는 뜻입니다. 제일 많고요. 점점 해가지고 이 정도는 좀 적게 들어왔죠. 성대 29%, 숙대 22%, 한국외대 16%, 이화여대 11%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실 건가요? 수학을 잘해야 된다고요? 네, 수학을 잘하면 유리해지죠.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문과라는 면을 그냥 쓰면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치매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치매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건 본인이 뭐 당연히 일반적인 판단인 거죠. 내가 점수가 나왔는데 내가 건대 공대를 갈까 중대 경영을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이런 게 있죠. 이화여대 의대 인문이 있어요. 네.
이대 의예과에 인문은 어떤 애들이 갑니까? 서울대 경영을 갈까 여기를 갈까 망설이다가 가는 겁니다. 근데 의대를 생각하지 않다가 의대를 가는 건 뭐죠? 점수가 잘 나왔으니까 가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한의대도 인문 많아요. 간호도 인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요? 이거는 역량이 돼 있으면 지원할 수 있고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거예요. 그러니 이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제공의 기회가 있다면 활용했던 학생들이 작년부터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서강대는 왜 저러냐? 서강대는 TO를 조정을 받는 학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원을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어딘가요? 의대, 약대, 사대, 간호 이런 건 늘리고 싶다고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제한돼 있어요. 근데 서강대는 없어요. 그런 과가. 그러니 학과의 그 칸막이가 낮아요. 그러니 들어가서 공부만 잘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운영한 제도가 다전공 제도예요. 서강대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 어떻습니까? 수학을 본 거를 존중해주는 전형을 하면서 들어갔을 때도 학사제도가 마음껏 내가 국문과로 들어가도 유럽 어문학 들어가도 전자공학 기계공학을 배울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으니까 학생들은 당연히 움직이겠죠. 그래서 제일 많이 간 겁니다. 그럼 성대는 왜 그럴까요? 성대는요.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변환 표준 점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받은 100분위를 과목의 유불리를 보정해주기 위해서 대학마다 변환시키는 점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간의 맨파워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기계적인 계산도 있겠지만 자연계열 학생들이 교차했을 때 불편하도록 환단 점수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원은 할 수 있는데 점수가 떨어지니까 많이 못 붙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럼 숙대나 이대는요. 외대는 적은 이유는 아시죠? 그렇죠? 외대는 자연계를 넘어가서 매력적인 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복수 전공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글로벌 캠퍼스에 공대가 있어요. 외대는 그렇죠. 네, 이쪽은 다 인문만 있어요. 다 업문 계열이죠. 그러다 보니까 적은 거고. 그럼 숙대하고 이대는 왜 그럴까? 뭐 이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숙대하고 이대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들이 성적이 낮았어요. 수학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익을 누리기 위한 풀이 좀 적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게 국어의 점수입니다. 국어의 색깔별로 1, 2, 3, 4, 5, 6, 7, 8, 9등급까지인데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국어는요. 그런데 교재 보세요. 수학은 보세요. 어떻습니까?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남학생의 2등급까지 인원을 더한 것이 여학생은 3등급까지 인원을 더해야 나오는 수준이에요. 그러니 상위권의 1등급의 학생의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원하는 만큼이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크로스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대 여학생만 가는 대학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적게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왜 그러면 이렇게 미적분을 응시한 애들은 자연계열이고 확률과 통계를 응시한 애들은 인문계냐? 작년에 수능이에요. 수능을 응시한 애들을 보면 여기에 보면 100명이 인공지능인가요? 가까이 가면 꺼지고 뭐 이런 건가요? 근데 100명이 확통을 받습니다. 그럼 그중에 85명이 사탐을 받고요. 미적분을 100명을 받다라면 그중에 91명이 과탐을 본 거예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뭡니까? 네, 확통 본 애들은 옛날식 표현을 문과고 미적분 본 애들은 옛날식 표현을 이과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애들이 응시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연계열 수학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 왜 그랬을까요? 대학이 요구했어요. 대학이 우리 대학은 확통 보면 안 뽑을 거야. 사탐 보면 안 뽑을 거라는 대학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대학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서울시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2024에서도 계속 그대로 유지가 돼요. 성균관대는 빠졌습니다. 성균관대는 사탐 하나 탐구 하나 해도 그러니까 과탐 하나 해도 괜찮아요. 서강대는 2의 가산점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대학들은 어떻습니까? 서강대를 포함한 모든 대학들은 대부분 서울시 내 선호하는 대학들은 다 모두 다 자연계열을 가려면 미적분 또는 기하 그리고 과학탐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2023과 좀 다른 모습은 여기에요. 경희대입니다. 경희대 간호, 지리, 건축, 한의예를 인문과 자연으로 나눠서 뽑는데
이 나눠서 뽑는데 인문이라고 붙어 있는 데는 반대로 미적분본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기하본에는 미적분 기하본에 들어오지 마세요. 확통만 됩니다. 또 사회탐구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옛날식 표현하면 문과만 쓰세요라는 뜻이에요. 확통에 사탐안에만 들어오세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24부터는 경희대가 그렇습니다. 근데 성대는 사탐하나 과탐하나도 응시해서 성대를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탐도 만점, 과탐도 만점 좋아요. 국수형도 다 만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대 공대만 가요. 다른 학교 공대를 갈 수 없죠. 왜요? 다른 학교 공대는 과탐을 해야 되니까. 과탐 2개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만점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과 인문 쪽으로 돌려서 가야 돼요. 다른 학교를 가고 싶으면. 그러니 이게 이런 학교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의미를 가지거나 좀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학생들은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과탐 2개를 응시할 수밖에 없어요. 미적분 응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올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올해 고3 애들의 육모 성적을 좀 봤어요. 육모를 보니까 여전히 그런 모습이 강해요. 어떤가요? 육모를 보니까 기하 미적분 확통한 애들의 비율을 보니까 작년 수능과 비슷하죠. 근데 평균 점수를 보세요. 선택 과목의 평균 차이는 이번에 확통이 쉬워가지고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원수투의 평균을 보세요. 수원수투 공통평균이죠. 공통평균은 20점 차이가 납니다. 여전히. 네. 심지어 30점 가까이 나죠. 20점 가까이 나죠. 50점에 29니까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올해도 미적분 기하를 본 애들이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고 저희가 그냥 표분을 해봤지만 전체 인원 중에 89%가 1등급 중에 89%가 미적분이고 6%만 확통의 애들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자연계열이라면 이 현상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인문계열이라면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왜요? 당장 수학이 저렇게 안 나면 최저 충족이 어려운 학교들이 생깁니다. 수시 때. 2합이라면 괜찮은데 3합 이상을 요구할 때는 수학을 빼고 나면 무조건 국, 영, 탐으로 맞춰야 돼요. 그럼 이게 불편해요. 국어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자연계열의 국어도 여전히 잘 봐요. 인문계열의 국어를 잘 보지 않아요. 여전히 자연계열의 국어를 잘 봐요. 탐구는요. 사탐은 늘 난이도 때문에 난리예요. 작년에 6과목이 만점이 돼버렸죠. 만점 1등급이었습니다. 그러니 사탐을 가지고 최저 맞추는 것도 녹록지 않아요. 영어 절대평가죠. 영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 수학마저 이렇게 돼버리면 국, 영, 탐 가지고 3합을 요구한 대학을 맞추는 어렵다. 그래서 대학들이 최저를 다 한 단계씩 낮추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인문 쪽은. 어려우니까. 2합은 괜찮아요. 2합은. 2합 5, 2합 7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3합이 되면 무슨 뜻이죠? 4개 중에 하나만 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가 뭘까요? 라는 건데 수학이 원래 안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만 더 망치면 이게 되게 불편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24 대입 전형의 특징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모집 시기는 3가지죠. 네, 수시, 정시, 추가 모집입니다. 이렇게 3번 모집을 하는데 원서는 몇 장이나 쓸까요? 네, 수시는 6장까지 쓸 수 있고요. 정시는 3장, 추가 모집은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일반 대학 기준이에요. 일반 대학 기준입니다. 일반 대학이 아닌 학교들은 어떻습니까? 쓰셔도 돼요. 6개, 3개의 카운팅을 넘어가도 됩니다. 그런 학교의 종류는 2가지예요. 둘로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산업대 전문대입니다. 왜 이렇게 둘로 나눠놨을까요? 왜 이렇게 둘로 나눴을까요? 얘네들의 공통점은요. 6장을 초과해서 쓸 수 있어요. 수시 때. 그런데 얘네들은요. 합격해도 괜찮아요. 써도 돼요. 정시 때. 얘네들은 합격을 하면 못 써요. 전문대를 안전하게 하나 간호과를 써놓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수능이 대박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합격했으면 정시에 못 가요. 등록 안 했는데요. 그래도 못 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 대학들은요. 합격해도 정시에 지원해도 되고 빼도 됩니다. 가장 많이 벌어진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경찰대학이나 사관학교 붙었는데 군사훈련을 받는 도중에 정시가 진행이 돼요. 접수를 해놓고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데 서울대 합격했다고 날아가요. 그러면 퇴교예요. 예, 부럽고 아깝죠.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기는 그룹이 저쪽입니다. 그래서 수시를 쓸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합격하면 다닐 수 있는 데까지만 쓰셔야 돼요. 안전하게 막 깔아놓으면 어떻습니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때는요. 합격을 하면 등록을 하던 등록을 포기해도 무조건 안 돼요. 정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등록은 어떤 의미냐? 포기는 어떤 의미냐? 합격은 어느 수준이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추가 모집이라고 합격했다 전화가 왔습니다. 못 받았어요. 엄마한테도 전화가 갑니다. 못 받았어요. 아빠한테도 전화가 갑니다. 나중에 여기 뭐 첫째를 이미 또는 큰애를 이미 대학에 보내신 분들 알겠지만 원서 접수할 때 전화번호를 최소 4개 이상 집어넣습니다. 가족들과 거의 다 가요. 그래서 다 동시에 같은 번호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뜨면 이거는 입학처 전화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능을 망쳤어요. 수능을 망치고 나서 에이 뭘 대학 뭐 재수하자 그랬는데 운 좋게 수시에 붙은 거예요. 근데 재수할 생각으로 가족들이 모두 여행을 갔습니다. 해외로 여행 갔다 딱 도착해서 전화기를 다 켜보니까 동시에 모두 같은 번호가 다 울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공공대학교 입학처라고 뜹니다. 어떻게 전화하셨죠? 아, 추가 합격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등록할게요. 지났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이건 합격한 거예요. 내가 전화를 받든 못 받든 이건 합격한 겁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정시를 지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학교 홈페이지에 내 이름이 떠거나 내 수험번호가 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이름은 안 씁니다. 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합격이에요. 내가 보든 안 보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원서를 신중하게 6장을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안전하게 쓴다고 했다가 그 대학 말고 성적이 더 잘 나왔다고 나 그 대학 안 갈게 가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합격했다는 것만으로 불가 판정이 되는 겁니다. 그걸 어기고 가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4월 달에 학교 다니고 있는 도중에 통보와요. 제적 통보됩니다. 이중등록 위반으로. 자,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일정은 2023 나와 있죠. 2025는 이제 좀 있으면 8월 달에 나오게 됩니다. 9월 달부터 원서 접수 시작합니다. 수시 시작하면 12월 말까지가 그냥 수시를 줄구장창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잠깐 쉬었다가 실제로는 하루 쉽니다. 하루 쉬는데 여기 연휴에서 이렇게 날짜 텀이 있는데 정시가 시작이 되고요. 정시는 군이 가군, 나군, 다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마다 한 장씩을 쓰게 됩니다. 군을 나눈 이유는 뭐냐면 수시는 전형을 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학교들마다 잘 안 겹쳐요. 논술만 많이 겹치지 나머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정시에는 실기 실적 전형. 쉽게 생각하면 음악, 미술 이런 거 실기집을 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학생들이 중복이 돼서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짧지만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 안에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접수 끝나자마자 우리는 실기를 진행하기 어려워 그래서 군을 바꾸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서울대가 바꿨던 이유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정시가 끝나고 나면 추가 모집을 합니다. 추가 모집은 원서의 양은 많고 쓸 수 있어요. 다만 이때는 되게 급해요. 그리고 이 학교들은 낮은 학교나 선호도가 떨어진 학교가 아니에요. 좋은 학교이고 의대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모집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애들이 등록을 안 해요. 계속 빠져요. 계속 빠집니다. 저 등록 안 할래요. 그 다음 번호까지 계속 갑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전화를 8시까지 하고 홈페이지 게시 10시까지 하는데 8시까지 다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못 채워요. 그럼 추가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에는 간혹 희망한 학교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2024 전형의 특징은요. 그냥 흐름이 그대로 간다. 전국적으로는 교과가 메인이지만 서울 시내 대학은 수능과 학종이 2개의 양대의 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학생 입장에서는요. 수능 안 하고 나는 학종만 한다. 절대 어렵습니다. 왜냐? 학종만 했을 때 학종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정시에 쓸 수 있는 대학의 폭이 현저히 낮아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아직은 1학년, 2학년이니까 수능을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최소한 수능체를 충족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아니 수능체조 충족만으로 정시에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어요. 수능체를 요구하는 수준이면 정시에 갈 수 있습니다. 완화되기 전, 예를 들어 고대가 완화되기 전이다. 그러면 3합 6이잖아요.
그러면 3합6 정도가 되거나 4합 7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정시대 가요. 정시대 갑니다. 네. 이따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2024 입시에서는요, 지역인재 특별전형이 모집이 증가했습니다. 아니, 지역인재는 이건 시골 얘기 아닌가요? 지방 얘기 아닌가? 맞아요. 수도권 학생들은 지역인재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역인재라는 거는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그 대학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에요. 네. 근데 왜 이걸 얘기할까요? 이 지역인재 전형이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의치한, 약학, 간호가 들어가 있어요. 한약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인원은 제한되어 있는 인원인데 그중에 지역인재를 뽑는 인원이 늘어나니까 우리 애들이 내려가서 할 비중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의대, 약대, 한의대를 할 때 지역인재가 늘어났기 때문에 일반 전형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인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 논술 위주 전형의 대학이 증가합니다. 대학은 증가하고, 네, 대학은 늘어나지만 인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유의미한 전형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교과 전형의 전형 요소가 변화한다. 이렇게 서류 평가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위주 전형에서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교과 성적을 원하는 학교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3에서는요 서울대만 있지만 2024에서는 고려대도 이걸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물론 정량 평가예요. 고대와 서울대의 차이는 서울대는 정성 평가고요, 고대는 정량 평가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이게 되게 낮아 보이잖아요. 교과 평가가 20, 40으로 낮아 보이는데 점수가 전체 총점으로 치면 간격이 큽니다. 그래서 AA, AB, BB, BC, CC까지 이렇게 5단계가 있는데 그 2점씩 차이가 나는데 그 갭이 커요. 저희가 조심스럽게 따져보겠는데 10점이 좀 넘어가더라고요. 그거 하나 극복하는 게 평균 점수를 한 10점을 좀 넘게 만들어야지만이 그걸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내가 교과를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졸업생이라면 저기서 딴 재학생들보다 10점 이상을 더 맞아야 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영향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을 하면서도 이런 대학을 가고 싶으면 1, 2학년 때 교과 성적 그리고 비교과나 학교 생활에 대한 활동에 대한 기록들을 잘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 점수가 깎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주요 대학들의 2024 변화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대 수능 최초 완화됩니다. 경희대학교 아까 보셨던 지리, 한의학, 간호, 건축이 인문자연 나눠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가 되게 많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그거는 그냥 한번 보시라고 그냥 넣어놨어요. 이리저리 그 음영을 표시했던 건 뭐냐면 가장 많은 비중이 있는 교과는 어느 대학일까요?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교과는 어디일까요? 뭐 이런 것들. 가장 인원 차이가 큰 대학은 어디일까요? 이렇게 한번 음영 표시하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보세요. 네,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면 되게 그 지루한 강의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보내드리기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입니다. 인문계열 3 반영 비율이 국어는 증가하고 수학을 감소시켰고요. 성균에는 과학인재 전형을 신설했고 연세대는 2단계 면접의 비중을 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는 과학논술을 폐지했습니다.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과학하는 학교는요 일반 학과에서는 연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의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술은 그냥 수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전형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전형을 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성적의 핵심 키워드는 요 세 가지예요. 교과 성적. 네. 교과 전은 무조건 성적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성적이 좋다라는 것은 우리 반의 1등은 좋고 우리 반 2등은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대학마다 반영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한 학기, 지금 1학년 같은 이제 딱 한 학기 지났습니다. 2학년은 이제 3학기 지나서 아직 2학기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니 이번 가지고 망했다. 나는 교과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변수는 많고요. 대학마다 반영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석차는 출렁출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역균형입니다. 지역균형이 뭐냐 하면 교과 전형을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서울시내 대학들이. 그래서 옛날보다 교과 전형이 늘어났다. 그러니 교과 성적을 잘 챙겨야 된다. 전형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거 전형과 미래 전형으로 나눠놨는데 과거 전형의 특징은 뭐죠? 시기를 놓치면 복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은 1학년 1학기예요. 2학년 1학기입니다. 아직 2개 학기, 4개 학기 남았습니다. 잘 챙기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아셨죠? 지금 버리면 아깝습니다. 버릴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최저 충족입니다. 교과 전형은 왜 최저 충족이냐? 교과는요, 너네 학교 1등이잖아요. 너네 학교에서 잘하는 거잖아요. 교과는 그 학교에서 잘하는 애를 보낸 거예요. 근데 대학은 전국적으로 잘하는 애를 원하죠. 그러니 그걸 조금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면접 또는 서류. 보편적인 방법이 수능 최저예요. 수능 최저를 걸어버리면 전국적으로 보면 수능에서 너의 위치가 이 정도니까 우리 대학 들어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겠구나라고 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 수능 최저가 안 되면 많이 불편해지는 게 교과 전형이에요. 한 60%가 넘게 최저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최저를 원치 않으면 어떨까요? 최저를 원치 않으면 입결은 많이 높아집니다. 이따 제가 고대하고 한양대 걸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역균형 전형은요, 교과 100인 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출결을 넣는 학교가 있는데 의미 없습니다. 교과 면접이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면접 의미가 가장 크고 면접의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연세대, 이화여대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보는 대학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대, 고대였는데 2023부터 경희대, 건대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대학들은요, 달라요. 동국대하고 고려대는요, 학생부 종합전형 방식으로 평가해요. 그런데 건대하고 경희대는요, 학생부 종합전형 방식의 일부만 도입을 합니다. 교과 역량만 가지고 해요. 교과학습 발달 사항과 세특만 가지고 그 학생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러니 차이가 좀 있어요. 더군다나 동대는 과목 반영하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훨씬 더 서류에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건대와 경희대는요, 적당한 수준을 넘어가면 서류가 뒤집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영하는 교과의 범위도 크고 얘가 서류가 반영하는 평가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보시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이게 50 해가지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교과 전형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예를 들어 0. 몇 등급 정도는 이것 가지고 뛰어넘을 수 있는데 내가 교과 성적은 5등급인데 이게 되게 좋아서 교과를 붙을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동대는 가능해요. 왜 동대는 가능하냐? 동대는 선택 교과목을 반영하니까 내가 5등급짜리가 있더라도 그걸 빼고 나머지 걸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에서 깎아진 점수가 적어요. 그러니 서류가 작동되는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건대와 경희대는 교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커요. 그러니 걔가 가지고 있는 범위를 더 넓게 서류를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된 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 이제 비유를 해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얘로 인해서 1등급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불가하다는 겁니다. 불가하다는 거예요. 건대하고 경희대는요. 교과의 범위가 이미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얘가 차지하고 있는 점수가 내가 교과 여기를 해서 이만큼의 갭이 있는데 이만큼의 갭이 서류를 뛰어넘을 수 있냐? 그거는 불가하다는 겁니다. 동대는 가능하고요. 동대는 교과가 의미가 없다라는 개념이 조금 더 얘네들보다는 좀 강하죠. 범위가 좀 다르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보시면 대학들마다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경희대 전과목 반영하죠. 국수영사에 대해서 진로도 반영합니다. 배운 과목을 다 반영해요. 그러니 내가 미스가 난 과목이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선택해서 반영하는 것은 적겠죠. 또 재미있는 학교도 있어요. 어떤 학교냐면 외대예요. 외대입니다. 외대는요,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요. 1등급한테 300점을 줍니다. 2등급한테 288점을 줍니다. 그런데 어떤 애가 95점인데 5등급이에요. 그럼 걔는 몇 점을 받을까요? 95점인데 5등을 받으면 1등급 점수를 그대로 받아요. 이해되셨어요? 첫 번째, 등급이 해당되는 등급이면 그 점수를 줍니다.
그런데 등급이 낮은데 원점수가 여기에 해당이 되면 1등급이랑 같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 교과 전형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아니라 원점수도 챙겨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요는 외대를 가세요가 아니라 지금 한 학기, 세 학기가 지났지만 남아있는 학기가 있으니까 잘 최대한 챙겨놓을 수 있을 만큼 챙겨놓고 그 다음에 결정하셔도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수능 최저 의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왜요? 교과 성적은 너네 학교에서 1등이잖아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보편적인 성적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능 최저입니다. 조금 낮아지긴 했어요. 네, 빨간색이 이전 연도보다 낮아진 겁니다. 달라진 거예요. 네, 이렇게 조금 낮아졌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이게 고대입니다. 고대 학교 추천이 작년에 36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37.1%, 46%가 이게 인문계열이고 자연계열이에요. 지원한 애들 중에 10명 중에 4명, 10명 중에 5명만 수능 최저를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문계열은 3분의 1로, 자연계열은 2분의 1로 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충족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또 수능 최저가 왜 이렇게 의미가 있느냐? 수능 최저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보세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고려대하고 한양대를 이제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이게 인문계열에 대한 한산 등급이에요. 충원 비율도 잘 모르시죠?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충원 비율이 뭐냐 하면 10명을 모집하는데 10명만 딱 뽑고 끝났어요. 예비가 없습니다. 그럼 충원율 제로입니다. 10명인데 예비 5번까지 뽑았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50% 뽑은 겁니다. 예비 10번까지 뽑았어요. 100%입니다. 예비 20번까지 뽑았습니다. 200%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300%라는 얘기는 뭐예요? 네, 흔히 얘기하는 대로 세 바퀴 돈 거예요. 원래 10명까지 뽑아야 했는데 40등까지 간 겁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교과는 원래 저래요. 왜냐하면 교과는 중복해서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색깔이 잘 눈에 안 보이시죠? 파란색이 고대고요. 예, 빨간색이 한양대입니다. 근데 어디가 더 높습니까? 고대가 높나요? 한양대가 높나요? 한양대가 높아요. 왜 그럴까요? 한양대는 최저가 없어요. 한양대는 최저가 없고 그냥 교과 100이에요. 그럼 어떤 애들이 지원하겠습니까? 수능이 안 나오는 교과 성적만 좋은 애들이 지원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로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어떤 친구들입니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좀 크겠죠. 네. 심지어는 2개 합 4도 못 맞춘 애들도 많아요. 전교 1등인데. 그래서 한양대학교는요. 최저학력이 없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많이 높다. 최저가 무거울수록 어떻습니까? 입결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최저를 충족하면 충족할수록 어떻다? 선택의 폭은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건 교과 성적은요. 당연히 교과 성적 잘 챙기세요. 그리고 수능 최저 챙기세요. 하지만 요거 하나 더 챙기는 겁니다. 서류 면접을 평가하는 대학들은 학생부 전형합격과 따로 생각하지 마세요. 대표적인 학교 어디라고요? 고대, 건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요 대학들은 교과 종합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얘기를 제일 많이 드려야 될 텐데요. 학종은요. 키워드는 이거예요. 전형적 합성과 최저 충족이에요. 최저 충족은 빨간색을 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죠. 최저 충족이 필요한 학교가 몇 군데 안 됩니다. 연대, 고대, 이대, 홍대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네. 전형적 합성은 뭐냐?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설명이 필요해요. 내가 좋은지를 서류에 구구절절 줄구장창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대학에서는 이 친구가 좋은지 아니면 우리 학교에 부족한 적합하지 않은지를 볼 수가 없어요.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머니 아버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쁘고 좋은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쁘고 좋은 게 서류에 있어야 돼요. 없으면 뽑을 수가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이런 유형인데 지금 이제 자소서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류 학생부 종합 학종하면 그냥 면접이 할 거냐 서류만 볼 거냐 이렇게 둘로만 나누면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대학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전형적 합성이라는 걸 먼저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가 왜 이렇게 된지에 대한 과정이 항상 잘 기록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걸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가상의 학생입니다. 네, 제가 과목이 수학이라 그냥 수학 성적 하나 만들어 봤는데 어떤 학생의 세특이 이런 게 적혀 있어요. 네, 교재는 없어요. 이게 의미가 없는, 제가 가상을 만든 거라. 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런 기록이 있다라면 어느 정도 성적일까요? 수업 태도가 성실하고 집중력이 매우 좋은 학생으로 기본적인 미분법을 잘 이해하고 도함수를 구할 수 있었음. 어느 정도의 학생일까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중위권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성적이라면요. 132명이 듣는 미적분을 평균 57.7, 어렵다는 얘기죠. 100점을 맞았습니다. 21.4 정도 되니까 일반고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석차 등급 1등급이죠. 당연히 100점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종합전형 넣기가 불편한 거예요. 설명이 돼 있어야죠. 더군다나 100점이에요. 100점은 그 학교에서 본 모든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그럼 그런 걸 기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세특에서 이 친구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줄줄줄줄 다 있다라면 당연히 어떤 친구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은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까 제가 답변해 주신 어머님처럼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 제가 기억하겠죠. 이런 걸 얘기해 주고 그러면 자꾸 그런 질문을 하면 어떻습니까? 저도 과제를 내주겠죠. 이런 거 한번 해서 해가지고 와볼래? 이런 식으로 교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부족한 것과 잘하는 것을 이렇게 프로모션하게 되고 관리가 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요. 어떡하라고요? 물론 그런 친구들에서도 이렇게 과제도 주고 발표도 시키고 합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친구들보다는 더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측면 이런 거예요. 이게 녹화가 돼서 이제 말을 좀 이제부터 좀 안 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대학의 관점을 보세요. 서울대의 평가 기준입니다. 학업 능력, 학업 태도, 학업 외 소양을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대 같은 중상위권 대학들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는 게 있고요. 조금 더 이제 가면 상명대에서는요.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까요? 제가 정말 이렇게 뭉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행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은 지원을 하는 게 그룹핑을 져서 지원을 해요. 서울대를 지원한 애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동서울대 이렇게 지원하진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러면 그 대학에서는 쳐다보는 게 어떨까요? 그 지원하는 애들을 선별하는 눈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됐어요? 그럼 필요한 게 다른 거죠? 여기를 쓰는 친구들은 뭘 잘하나요? 다 잘하잖아요. 뭘 봐야 될까요? 어떻게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깊이 있는 배움에 대한 열의, 탐구, 의지, 지적 호기심 어떻게 배웠는지 어떻게 공부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결과는 이미 좋은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가면요. 아까 걔네들과는 좀 다르죠? 잘하는 부분, 관심 있어 하는 부분 구분이 돼요. 다 잘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잘하는 부분이 뭐였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대학과 관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강해지는 거겠죠? 그렇죠? 다 잘하지 못한다면 세 번째 그룹은 어떻습니까? 그룹 자체가 인원이 넓어요. 1등급은 100명 중에 4명이지만 3등급은 12명이고 4등급은 17명입니다. 그러니 40등까지 학생들이 지원을 하거나 또는 23등까지 지원을 합니다. 1000명이면 230등이죠. 똑같은 성적을 가진 애들이 뭉태기로 들어오는 그룹이에요. 그럼 뭘 봐야 될까요? 아까는 그렇게 똑같이 봐서는 안 되겠죠. 그럼 우리 과를 얼만큼 또 우리 전형을 얼만큼 잘 준비한 애를 잘 쳐다봐야 되겠죠. 원점수도 꼼꼼히 봐야 되는 것이고 어떤 과를 어떻게 이수했는지 봐야 되고 그런 걸 많이 봐야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좀 더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더 리얼하게 이렇게 또 설명해 볼게요. 여기에 과학을 잘하는 애들이 잔뜩 있어요. 물화생지를 다 잘하는 애도 있고 물화생 잘하는 애, 물화 잘하는 애, 생지 잘하는 애, 물리만 잘하는 애, 물리를 좋아하는데 화학을 잘하는 애, 학교를 다니는 애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물리학과 교수님이라면 누굴 먼저 뽑으시겠습니까? 어떤 애를 뽑으시겠어요? 물화생지를 다 잘하는 애 뽑겠죠. 굳이 물리만 잘하는 애를 왜 뽑겠습니까? 다 잘하는 애가 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굴 뽑을까요? 물화생. 그 다음은요? 물화. 그 다음은요? 물. 그 다음은요? 물리를 좋아하는 애라도 뽑겠죠. 아니면 화학 성적이 좋은 애를 뽑겠죠. 그죠? 그런 식인 거예요. 애들이 다 잘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져가는 게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물리학을 이수했는데 왜 안 뽑아줘요? 이쪽에는 물리학을 이수하고 잘하는 애들이 잔뜩 있는데 네가 물리학 이수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뽑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12명을 뽑아야 되는데 너는 지금 16번째이기 때문에 뽑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비 4번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보는 관점은 사실은 다 좋은 애들이 좋은데 우리 학교에 그런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지원한 애들 중에서 순서를 매겨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게 우리 학교에 합당한지 똑같은 전형 요소를 쓰더라도 보는 관점이 대학마다 모집 단위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할 건 뭡니까? 대학의 평가에서 모집 단위의 특성 이런 것들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동국대학교 가이드북에 있는 걸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있어요. 네. 동대 가이드북에 있는 뭐 계열이 2개가 있는데 그중에 문과만 하나 볼게요. 인문계열 지리교육과를 지원한 학생입니다. 보세요. 한번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등급 이 정도고요. 두 번째 과목 이수한 것들 쭉 보세요. 과목 이수한 것도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교재에 이미 제가 결과를 써놔버렸죠. 이 친구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첫 번째 학생 최초 합격, 두 번째 학생 충원 합격, 세 번째 학생 1단계 불합격입니다. 대학은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학생의 지원 동기 매우 우수, 세 번째 학생은 보통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앞에 내용을 보셨잖아요. 집에 가서 한번 찬찬히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요. 지리와 관련된 과목들을 잘 이수하고 그렇게 활동도 잘했고 잘 배웠어요. 마지막 학생은 흔들렸어요. 경영 쪽 이런 쪽 환경교육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말고 잠깐 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제대로 다 안 한 거죠. 그러니 목적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교과 활동 외에 다른 활동들도 조금 소홀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첫 번째 학생을 매우 우수하게 평가한 거죠.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첫 번째 학생은 전공 관련 선택교과 이수 노력 및 전공 분야 교과 비교과 활동이 적극적인 학생인 거고 세 번째 학생은 그런 게 희미한 거죠. 성실성도 떨어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대학인가요? 동국대학이에요. 동국대학의 시선을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2등급 대학생들이 지원을 하니까 2등급 때는 어떤 학생입니까? 다 잘하진 않아요. 그럼 어떤 걸 잘해야 될까요? 우리 과 필요한 것들은 잘했으면 좋겠다는 게 명확하게 보이시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보편적으로 공통적인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과목 선택과 학습 방식이에요. 무슨 뜻이냐? 이거 없어요. 이거는 뭐 굳이 PT로 늘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순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 네. 이렇게 계급장 같은 이렇게 있는 거 거기 할 거예요, 지금. 네. 보편적인 공통적인 건 뭐냐? 과목 선택과 학습 방식이에요. 어떤 과목을 들었고 그 과목을 어떻게 공부했느냐를 쳐다보게 되는 거고 학습 방식은 되게 포괄적인 거예요. 단순히 이해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이해하고 활용하고 적응하고 창조까지 하는 거기까지 갖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과목 선택이냐?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잘 돼 있는 애가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그 기록을 언제 하느냐? 수업 시간에 본 걸 기록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그렇죠? 교육과정 중심의 기록을 하고 있다. 교육과정 밖에 있는 건 열심히 해봤자 기록할 수가 없다. 또 대표적인 자율동아리잖아요. 대회잖아요. 수학경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업 시간에 하려면 수업 시간의 모습이 활발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 1시간 35분 동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흐트러지질 않아요. 왜요? 내가 하고 싶어서 신청해서 온 거니까. 근데 마지못해서 우리 집 애들 여기 앉혀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벌써 문제 왔겠죠. 그렇죠? 엄마 배가 아픈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출발점은 뭐냐면 내가 듣고 싶어하는 과목, 내가 하고 싶어하는 과목부터 시작해야 수업이 즐거워져요. 그럼 선생님이 뭔가 장치를 깔아놓고 열심히 참여하라고 했을 때 거기에 참여하는 게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좋은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출발점이 바로 교육과정이 된다라는 거고, 그럼 교육과정을 이해하셔야 되겠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건 뭐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일반 선택을 먼저 챙기세요.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일반 선택을 이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심화할 걸 할 거냐 융합할 거냐 이런 것들을 가게 되는 겁니다. 쉬운 것부터 먼저 갈 필요 없이 대학 가서 공부할 거면 기본기가 탄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목이 현란한 과목에 속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위계가 있어요. 배우는 순서가 있습니다. 배우는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배우는 순서를 무시하시면 불편해요. 순서를 무시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역량이 있을 때는 가능해요. 예를 들어 심화수학 1이라는 거는 수원, 수투, 미적분을 압축한 과목이거든요. 이걸 고3 가서 배운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미 수원, 수투를 다 배웠는데 왜 고3 가서 똑같은 걸 또 배울까요? 심화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학업 영역에 뛰어나면 이건 2학년 때 들어야죠. 2학년 때 수학을 배우고 나서 압축해서, 왜? 압축해서 들어야 2학년 1학기 때 심화수학 1, 2학기 때 2, 고급수학 1, 2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래야 과학고등학교 애들이랑 과중 애들이 저걸 하는 거거든요. 그 능력에 따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 지금 화학 1을 배우고 있는데 공동교육과정으로 화학 실험이나 고급화학을 배워요. 괜찮아요. 하지만 화학 1이라는 과목의 학업 역량이 낮아요. 그런데 고급화학을 배우면 별로 좋게 평가할 수 없어요. 현재 배우고 있는 1이라도 제대로 배우는 게 좋은데 왜 굳이 1도 못하면서 고급을 배우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차라리 그런 걸 배우고 싶으면 3학년 때 배우시면 돼요. 화학 2를 배우면서 고급화학이나 화학 실험을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학년 때 배우면서 그걸 같이 한다? 그럼 역량이 증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수화가 될 수 있는 양만큼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넘치게 하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대학은 알 수 있을까요? 알죠. 기록에서 볼 수 있고요. 면접에서 물어보면 돼요. 뭘 배웠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챙기셔야 되는 겁니다. 또 과목을 선택할 때 수능 과목을 염두에 둬야 돼요. 수능 중심으로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수능 과목들이 대부분 2학년 때 끝나요. 특히 자연계열은 더욱더 심해요. 왜냐하면 2를 거의 다 보지 않습니다. 자연계열은 2를 다 3학년 때 배우고 1을 다 2학년 때 끝내요. 그러니 2학년 때 배운 1을 3학년 때 다시 수능 시험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과목을 준비해서 할 거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생각하면 지구과학을 수능으로 볼 건데 2학년 때 지구과학을 안 배워요. 그럼 어떻게 공부하죠? 혼자 3학년 때 독학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거, 빨간 거 보세요. 이 과목들은 공통 과목이에요. 이 과목들은 다 모든 학교들이 거의 90% 이상의 학교들이 다 2학년 때 끝내요. 저 과목들이 퍼센트가 얼마죠? 76, 74, 예, 100%예요. 그러니 2학년 때 과목을 소홀히 하게 되면 수능에서 어그러지는 겁니다. 1학년도 물론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2학년은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성공, 실패를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부분 고민하셔서 과목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에서 원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근데 과목은 어떤 게 있느냐? 과목은 어떤 걸 꼭 들어야 되냐? 아니에요. 그냥 수학과 탐구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국어는 방금 수능시험법에 보신 것처럼 그냥 한 학기 한 학기 배우면 다 끝나요. 근데 수학은 쉬운 것에서 끝나는 인문애들이 있고 어려운 기하, 미적분, 수가탐, 인공지능 수학까지는 자연계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또 탐구는 왜 차이가 나느냐? 전체 배우는 학습의 영역이 4가지예요. 기초, 탐구, 채용교육, 생활교양인데 학생들이 배우는 총량은 180이에요. 180. 368입니다. 그런데 얘가 차지하는 게 절반이에요. 얘는 무조건 20 이상을 배워야 돼요. 얘도 16 이상을 배워야 돼요. 그럼 얘가 차지하는 게 54밖에 안 돼요. 54면 6단위짜리 어떻게 됩니까?
8과목 정도 되는 거죠. 8개, 9개 정도 되는 거죠. 9개, 그렇죠? 네, 9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학년 때 배웠던 거 2개 빼놓고 나면 7개예요. 그럼 7개를 2개 학년에 걸쳐서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껏 1, 2를 과학으로 치면 8개 다 배울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 1, 4개를 배우면 2는 2개고 1을 3개 배우면 2는 2개나 3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조건은 최필수 이상의 충족이에요. 그래서 꼭 사회를 하나 더 들어야 돼요. 자연은. 인문은 과학을 하나 더 들어야 돼요. 그러니 탐구를 골고루 많이 듣고 싶지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인문은 사회를 많이 과학을 하나, 자연은 과학을 많이 사회를 하나, 이런 식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열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탐구를 할 때 내가 희망하는 모집 단위의 전공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뭘 배우는지를 참고해서 그걸 이수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시립대입니다. 여기 있죠. 동네에 있는 학교입니다. 이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기계정보공학과에 오려면 수학하고 물리에 대한 성취도가 높아야 된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수학과 물리는 이수하면서 성적이 좋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신소재는요. 수, 물, 화를 이수하면서 영어까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걸 탐구해서 해야 되겠죠. 서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 꼭 해야 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학에서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자연계열 얘기예요. 인문계열은 이런 얘기가 거의 없어요. 왜냐? 인문계열은 뭘 배워야 되는 겁니까? 없거든요. 철학과를 가고 싶어요? 뭘 해야 되죠? 철학만 잔뜩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를 보면 철학과를 오려면 뭘 잘해야 됩니까? 국어, 수학, 영어를 잘하면 좋겠습니다. 국어, 영어는 공부할 때 언어에 해당되는 거고요. 수학은 어차피 철학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해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 공부할 때 편해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아랍어 가고 싶습니다. 아랍어 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랍어 이수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아랍어는 개설되어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죠? 다른 나라 말이니까 골고루 잘하긴 잘하되 다른 나라 말이니까 다른 나라를 이해하는 것과 언어적인 감각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잘 이수해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꼭 어느 과목을 들어야 되느냐? 인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경상계열. 경상계열은 수학을 좀 들어주면 좋아요. 확률통계, 미적분. 미적분이 힘들면 경제수학까지 들으면 좋아요. 경상계열은. 하지만 다른 쪽은 괜찮아요. 사회 이런 거 골고루 많이 들으면 좋아요. 다만 표시가 난 학교들 있죠. 지리학과를 갔는데 아까 그런 학교. 그 라인에서는 지리가 들어야죠. 그과를 가려면 지리를 들어야죠. 지리 안 듣고 다른 걸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라인에서는. 그 라인이 아니라 그 위쪽 라인은 어떻습니까? 골고루 잘 들으면 돼요. 그 안에서 지리를 배울 수가 있어요. 이따 잠깐 서울대 얘기는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육과정을 알아야 돼요. 어디에? 대학의 교육과정. 대학은 뭘 배우느냐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6명의 현직 교수님들의 과목을 그냥 그대로 할게요.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교수님 이런 걸 배운대요. 네, 교재 있죠? 그렇죠? 네, 추측이 가능하세요? 무슨 과일까요? 앞에 5개의 교수님의 과목을 보면 잘 모르겠는데 마지막 교수님 걸 딱 보니까 눈에 팍 들어오죠. 무슨 과일까요? 네? 요 교수님 과목을 보면 아시잖아요. 무슨 과목일까요? 문헌정보학과입니다.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도서관학과예요. 그러면 도서관학과를 가려면 문헌정보학과를 뭘 해야 될까요? 책 읽는 게 아니에요. 대학 가면 이런 걸 배우는데 왜 책을 읽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관련된 공부를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워크넷 같은 데 가면 직업 정보가 있고요. 어디가에 들어가면 대학마다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가면 진로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무슨 과를 가려면 무슨 과목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의료학과입니다. 의료학과를 보시면 이렇게 교육과정이 있어요. 들어가면 여러 개를 배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걸 난 들어가서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이렇게 배우고 싶대요. 네. 4학년 때 과목은 없네요. 지금 색깔로 구분해 놓은 게. 이게 현재 있는 그 대학의 커리큘럼을 제가 캡처한 겁니다. 보면 이쪽 의복 소재를 하고자 하는 애는 고등학교 다닐 때 뭘 배워야 될까요? 과학탐구예요. 과학탐구. 그렇죠. 특히 화학이죠. 그리고 저쪽에 패션 이론 쪽을 하고 싶어하는 애는 뭘 배워야 될까요? 서양 복식사, 패션과 사회, 패션 사회 심리, 한국 복식사, 패션과 문화, 의복과 환경. 뭘 배워야 될까요? 사회탐구. 그렇죠. 또 밑에 가정교육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얘는 뭘 해야 될까요? 가정과 기술가정, 그다음에 교직, 그렇죠. 심리학 또는 교육학. 그러니 똑같은 의료학과를 가는데 들어가서 뭘 배우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배울 과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지금 2학년들 특히나 나 이미 이거 배우고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이 되게 넓어요. 그 과를 갈 때 이거가 꼭 필요하냐? 몇 개 없습니다. 자연계를 몇 개 없고 나머지는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교육과정을 생각하셔가지고 꼭 이걸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다만 그렇게 꼭 고집하는 거는 몇 개가 있어요. 아까 경제 말씀드렸죠. 경상계열. 자연계열은요. 의학계열은 무조건 생명과학을 들어야 돼요. 공과대학은요. 미적분과 물리를 들어야 돼요. 이건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걸 안 듣고 뭘 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간호계열도 당연히 생명과학을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 정도예요. 나머지는 괜찮아요. 나머지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보다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또 아까 서울대 말씀드린 대로 했죠. 서울대 국사학과입니다. 국사학과인데요. 여기는 그러면 역사 관련된 거면 잔뜩 배우면 되냐? 아니라는 거죠. 들어가서 내가 경제학을 할지 철학을 할지 뭘 연구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고등학교 때 과목을 좀 여러 개를 더 듣는 게 더 좋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꼭 이렇게 된다라는 공식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면접은 서류 기반과 제시문 기반 면접이 있는데 이거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고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학의 가이드북들이 있습니다. 가이드북들인데 꼭 보시면 좋습니다. 그 안에는 평가하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전공에 대한 소개하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면접을 보지 않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네, 요것들은 나중에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겠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능 최저가 걸려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걸려 있는 학교들은 꼭 충족을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학습 방식입니다. 학습 방식인데 논술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집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렸네요. 제가 너무 잘 들으셔가지고 지금 오늘 얘기 드리는 것 중에 몇 가지 안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학습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공부를 하는 방법이에요.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 스터디 플래너를 쓰고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고 이런 유의 공부가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 궁금한 게 생겨요. 퀘스천이 생기죠. 첫 번째, 퀘스천이 어디서 생기느냐가 중요해요. 당연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에 생기면 이거는 본인의 학업 영역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호기심 퀘스천이 어디서 생기느냐가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두 번째, 호기심이 생겼는데 해결하냐 안 하냐가 또 포인트예요. 예를 들면 기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한테 모르는 걸 질문해서 한대요. 질문을 하면 내용이 중요해요. 어떤 질문을 했냐에 따라 그 학생이 상위권인지 중위권인지 하위권인지가 구분이 돼요. 몰라요. 다시 풀어주세요. 뭐예요? 하위권이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푼 것과 방법이 좀 다른데 이 과정의 차이는 뭔가요? 이게 상위권이에요. 그렇죠? 질문을 해서 해결했다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질문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질문이 어떤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가급적이면 상위권 학생들은 해당이 안 돼요. 상위권이라면 선생님을 넘어서야 사실은 상위권이에요. 그렇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저 교사들의 목적은 그거예요. 꿈 중에 하나는 나를 능가한 애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졸업했는데 저보다 못하는 애들 생산 이렇게 졸업시키면 어떻습니까? 이건 발전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그러니 그게 이제 목표라고 있는데 그럼 호기심 생겨서 이제 해결할 거예요. 그럼 해결하는 방법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에서 수준 차이가 생기는 거고 또 뭐가 또 생기겠습니까? 해결하려고 착수는 했어요. 시작은 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가서 그걸 다 해결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찾아보는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는 하다가 못했어요. 이거하고 해결했습니다 하고는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또 그다음에 해결했습니다. 해결한 걸 끝나는 게 아니라 해결한 걸 어떻게 합니까? 활용해야죠. 보고서를 써본다든지 그걸 통해서 가설을 세운 걸 동아리 활동 가서 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는 그걸 정리해가지고 교실에 붙여서 애들한테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이 있어야 그 학생이 평범한 것 이상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아까 그 100점이라는 걸 예시로 봤던 것처럼 그 100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얼만큼 좋은 100점인지가 설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호기심과 해결 방법이 우선 기본이 되는 거고 그게 탐구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민하는 점이 하나 생기죠. 뭡니까? 진로예요. 진로. 학과는 계속해서 똑같이 유지해야 됩니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님은 꿈이 언제 정해지셨어요? 직업을 언제 결정하셨습니까? 대학을 가서도 고민을 하세요. 그렇죠? 네, 저처럼 뭐 사대를 갔다 그러면 뭐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때는 그냥 임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 이 기업을 갈까, 이 은행을 갈까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로는 언제나 탐색이에요. 성인도 탐색을 하는데 고등학생이 정해서 그리로 갈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부족해요. 대학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탐색이에요. 처음엔 나는 축구가 좋아요. 그럼 축구와 관련된 산업으로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중에 이제 차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선호도 생각해서 직업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직업을 가기 위한 학과는 어떤 게 가는 게 좋을까?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탐색의 과정만 있으면 돼요. 다 알아요. 학교들도 대학들도 교수님이 뽑을 때 너 우리 거 안 남을 거 알아. 이렇게 됩니다. 그게 정상이고요. 그렇죠? 그러니 진로가 탐색을 하면서 탐색 과정이 기록이 되면 돼요. 나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꿈이 바뀌었어요라는 방향이 바뀌었어요가 있으면 되겠죠. 그것만 있으면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분야를 간다는 건 대학에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 세특이나 이런 거에 심하게 많은 의사가 되고 싶어요라고 돼 있으면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꿈을 정했다라면 그걸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합당한 노력이 따라가면 괜찮은데 따라가지 않고 한다면 이건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부를 하는 방식, 학습 방식이라는 거는 학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습에 대한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배웠는데 나는 어떻게 익힐 거냐? 학습 태도라는 학습 방식이라는 거는 잘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궁금한 게 생기고 수행평가는 어떻게 있고 걔는 이것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떤 성장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종합전형은 그냥 배운 것을 의미 있게 만들고 그걸 연계 확장 심화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독서, 책 읽는 거 권장합니다. 독서 활동상에 기록이 되든 안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필요하면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교과 독서로 충분히 가고 창체 활동에 충분히 진로 활동이나 자율 활동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마다 관점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학교마다 제공하는 가이드북들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골고루 보세요. 성의권 대학부터 중하위권 대학까지 골고루 보세요. 그러면 관점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애가 지금 1단계, 요 단계에서 지금 해야 될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걸 먼저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뭐 2시간이 돼서 논술은 제가 넘어갈게요. 논술은 넘어가고 입결 보는 법만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수능 공부해야 돼요. 수능이 비중이 지금 현재 서울 시내 전형에서는 제일 큽니다. 그런데 수능을 안 하고 가겠다라 그러면 어려워요. 그러니 지금 이제 8월 달에 이제 시험을 볼 수도 있고 그렇죠. 1, 2학년 보겠죠. 그렇죠? 보면 9월 달에 볼 거 이제 8월 달에 보게 이건 잘못됐어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는 틀린 거예요. 맞네요. 네, 22년 맞네요. 네. 제가 머리가 좀 헷갈려요. 어제 밤을 새워서 2022년 24학년도 책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3학년도 애들 가르치면서 24학년도 책을 만들고 오늘은 24학년도 설명회를 하고 그래서 이게 23년도 얘기인지 24년도 얘기인지 실제로는 올해가 몇 년인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대입은 앞서가잖아. 1년 앞서가는데 지금 제가 2년 앞서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고 아 이게 작년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올해 겁니다. 그렇죠? 네. 모의고사를 보면 중요한 거 성적표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는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 전국 석차가 나와 있어요. 내가 전국에서 몇 등인지 계산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 작성이라는 게 뭐냐면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수능은 올려야 되잖아요. 수능 성적을 올리는 방법은 뭘까요? 네? 낮은 성적을요? 네, 맞죠. 낮은 성적을 높게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그 낮은 성적을 올리는 방법은 뭘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어머니가 대학을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한데요. 네, 틀린 거를 맞으면 돼요. 뭔 소리야? 쌀로 밥 하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틀린 걸 맞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게 매트릭스가 뭐냐면 틀린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저희 애들한테 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매트릭스는 2x2예요. 안다 모른다 맞췄다 틀렸다를 번호를 쓰게 시켜요. 그러면 1단계 목적 점수가 뭐가 됩니까? 아는데 틀린 게 돼요. 거기가 적혀 있는 점수가 있겠죠. 그 번호 해던 게 이번에 7점을 그래서 틀렸다. 그럼 다음 목표 점수는 7점이에요. 모르는데 틀렸다. 정상이에요. 그렇죠? 네, 이건 정상입니다. 그래 지금 해야 될 건 뭡니까? 아는데 틀린 것, 모르는데 맞춘 것, 맞췄는데 찍은 거 아니라 어떻게 어설프게 하다가 맞춘 겁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해결하는 게 학습 순위예요. 그걸 하자는 겁니다. 그게 매트릭스 작성이에요. 거기에 더 세분화되면 유형별로 단원별로 이렇게 잘라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쌓이게 되면 어느 유형의 어느 단원의 문제가 취약한지가 보여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한 대로 불치냐 난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는 계속 틀리는 부분이야. 이건 난 빼고 할래. 뭐 특히나 학생들 중에 이제 해석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또 논증기야 이런 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논증기야를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원해놓고 증명하는 거 이런 거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거 나오면 그냥 넘어져요. 그럼 불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걔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0점 만점 시험이 아니라 96점짜리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애는 게 1, 2학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모르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쳐다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학습 계획을 세우고 그걸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그걸 계획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3학년 때까지 가야 수능이 되는 거예요. 수능은 기출문제 2, 3점짜리를 반복해서 풉니다. 예를 들면 수학은 그럼 유형을 익히게 돼요. 이런 게 중요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구나. 그럼 수업 시간에 그걸 중심으로 들으면 돼요. 그렇죠? 그걸 더 이해하려고 하면 됩니다. 난이도가 있는 문제 어떻습니까? 생각하는 힘이 필요해요.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 가지고 이틀을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더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양치기 때문에 학원 숙제 때문에 답지를 옆에 펼쳐놓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잘 나와야 이거예요. 절대로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왜요? 이게 뭔지 알아야 내가 푸는데 문제풀이법만 계속해서 공부를 하니까 봤던 문제만 해결하는 겁니다. 처음 보는 문제는 손을 대지 못해요. 식을 못 세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수능은 1단계 수능 최저를 활용하는 거예요. 정시에 가세요가 아니라 수능 최저가 있는 내가 희망한 그 라인의 걸 맞추세요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대가 하나가 내려가긴 했지만 작년 수준으로 본다면 그 라인에 2, 2, 1, 2를 맞추면 정시도 갔어요. 가능합니다. 인서울이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돼요. 지금 이거는 이것도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왜요? 4등급은 아까 말씀드린 17%예요. 5등급은 20%예요. 어디 있는 이 4등급이 5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등급으로 대학 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입결 보는 법 잠깐 말씀드릴게요. 입결은요 이렇게 있어요. 뭐 교과 성적은 50% 컷을 많이 보고, 자 그다음에 종합전형 70% 컷을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체 100명을 뽑았어요. 합격자를 100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중에 최종 등록자까지 갔더니 100명이에요. 그럼 그중에 50등 한 애와 70등 한 성적을 보여준 겁니다. 쪽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죠? 이거는 잘라낸 값을 보여준 거지 분포를 보여준 게 아니에요. 이런 값들은요 어디가 가면 다 볼 수 있어요. 어디가에 가서요 여기에 대학 학과 가서 일반 대학 대학 정보 일반 대학 그리고 거기서 전형 평가 기준 누르시고 그리고 공통이냐 종합이냐 교과를 누르면 다 보여요. 성적이 학과마다 다 보입니다. 네, 경쟁률의 충원율까지 다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이런 애들에 대한 얘기를 못 해요. 거기서는 컷에서는. 그러니 이런 분포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톨릭 대학교 같은 홈페이지 공지를 해놨어요. 그리고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열별로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성적이 차이가 나는 건 이미 보여줬어요. 그래서 일반고는 요즘 요 정도고 자사고는 요 정도까지 우리는 생각한다는 게 이미 나와 있어요. 학과별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모든 대학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 가서 상담하면 돼요. 학교에서 상담하는 프로그램 안에는 이렇게 다 있어요. 몇 등급에 몇 점짜리가 어떻게 됐는지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이걸 보면서 할 수 있고, 특히나 이 프로그램 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원한 애들이 어느 대학을 많이 썼고 어느 정도에 합격을 했는지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담임선생님을 틈틈이 전화로라도 얘기해서 우리의 상태 위치 정도를 조금씩 계속 공유하셔야 돼요. 그리고 애가 요즘 뭐 신경의 변화가 있다든지 뭐 이슈가 있다면 공유하셔야 돼요. 그래야 애를 정서적으로 잘 케어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마스크를 좀 쓰고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학생들이 의사소통이 되게 불편해요. 옛날에 비해서 표정을 읽지 못해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은 잘 공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TMI에 해당되는 게 뭐 공유하자는 얘기 아닌 겁니다. 필요한 것들 하자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게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의 홈페이지 가면 여기 밑에 보면 각종 발간도서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책자들이 떠요. 책자들이 뜨고 대학 진학 정보에 들어가면 저희가 연수했던 내용들도 다 떠 있어요. 로그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한글 파일로도 있어요. 이걸 교사들 보라고 만든 건데 학부모님들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걸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아까 이거 보여드렸죠? 네, 전국적으로는 교과지만 서울 시내는 수능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 종합이다. 수능을 무시하고 가면 어렵다. 종합과 교과를 분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교육과정 기반으로 공부를 하면서 진로 탐색과 학업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은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꾸 시키세요. 보호하지 마시고 자꾸 귀찮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줄 알아요. 어렸을 때 심부름을 한번 시킨 애가 그 다음에 알아서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시키지 않으면 걔는 절대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결심을 하지 못해요. 설거지를 한번 시켜보세요. 그럼 그 다음에 필요하면 하게 됩니다. 해본 적이 없으면 한 번도 손에 물을 넣지 않아요. 경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집에서 일 시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많은 경험이 있어야 그걸 통해서 애들은 성장하고 그리고 성취해서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1, 2학년 시간이 많은 때입니다. 그러니 당장의 급급한 등급 중요한 게 아니라 걔가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자꾸 같이, 등급도 잘 받아야 되고 하지만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준비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요건 해야 된다 자생력이 없는 겁니다. 한계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설명을 못해요. 본인이 진정을 가지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셨죠? 오늘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했나 모르겠어요. 저 뒤에 있던 강의가 없어서 그 선생님 뭐까지 좀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논술 전형 설명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이 넘어갔네요. 네.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좀 마칠 거고요. 중요한 거는 시간은 많습니다. 좋은 생각을 해서 그게 학생한테 좀 미치도록 하는 게 지금쯤에 제일 좋습니다. 정보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는 충분히 취할 수 있으니까 그런 번외적인 얘기를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얼른 가서 식사하셔야죠. 식사가 끝났나요? 3시면?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너무 열정적으로